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 사직서를 내고 내일 새벽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합니다. 정부는 의협 지도부 2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며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관위가 수도권을 포함한 23개 지역구에 대한 1차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4선 김용주 국회 부의장은 공천 평가 결과에 반발하며 전격 탈당했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가 이번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준석 사당화라고 비판하며 회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교도관이 재소자를 폭행해 다리를 부러뜨린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엑스레이만 봐도 심각한 골절인 수준인데 경찰은 앞서 충분한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했지만 전공의들은 예고대로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사직에 돌입했죠. 정부가 말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냈거든요. 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받고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도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의사들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첫 소식 박유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통지 대상은 김태구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실제 면허 정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는 동시에 병원 측에는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진료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15일이나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 행동 전면에 나서서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 생명과 희망입니다. 경찰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의사 집단행동 고발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주동인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무 개시 명령 등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할 때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병원당 20여 명의 경력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빅5 병원 중엔 세브란스가 제일 먼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국내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오늘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는 나머지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일제히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 7시부터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어린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소아 영상 초음파를 볼 경우에 제 시간에 봤었는데 오늘은 의료진이 많이 없다고 하셔서 4, 50분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 전공의는 612명으로 전체 의사 수의 40.2%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탈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는 커질 전망입니다. 결과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왜 가르지? 그야말로 그냥 한방 자체지. 우리한테 직접 오는 거니까 피해가. 이번 파업 여파로 병원 측은 수술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0~30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 50 정도로 줄었대요.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빅5라 불리는 서울 상급병원 전공의들도 대거 사직서를 던졌고 이들의 분원이 있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광주, 제주,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도 전공의 사직이 속속 접수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병원과 지자체는 자체 비상진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전공의 단체가 예고한 병원 근무 중단 시간은 내일 오전 6시, 그러니까 이제 1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당초 이들은 오늘까지 사직서를 낸다고 했었죠. 정말 제출했을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남주 기자, 전공의들의 오늘 움직임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빅5 병원의 전공의 전원이 오늘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곳 서울대병원의 분위기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전공의는 740명으로 빅5 병원 가운데 그 수가 가장 많습니다. 전공의가 서울대병원 전체 의사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절반에 달합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현재 사직서 제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직서를 내는 즉시 제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의국장 등 거쳐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가 실제로 제출됐는지 또 병원에 출근을 안 하는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술과 진료 차질이 예상될 텐데 병원들은 어떤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전공의들이 속한 병원에서는 외래 진료 일정에 차질이 있는 등 계속해서 일정에 차질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하루에 200에서 220건의 수술을 진행하는 삼성 서울병원의 경우 내일 수술 연기는 70건으로 평소의 3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상급 종합병원들도 중증 환자 위주로 의료 대책을 세우는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부산 동아대병원은 급한 수술은 미리 당겨서 했고 급하지 않은 수술의 경우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대병원 등 4개 공공병원에 대해 진료를 연장하도록 하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병원을 나오기 전에 전산 자료 모두 지워라. 비밀번호도 모두 바꿔라. 처방전을 못 보게 해놓고 나와라.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전공의들만 이렇게 빠져나가도 힘든데 이렇게 해놓고 나오라는 건 그야말로 환자는 죽으라는 말이 되죠. 이 글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작성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그야말로 범죄 행위니까요.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요 표시가 달린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입니다. 필수 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 오더와 보조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전자의무기록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전혀 남기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명 전공의 행동 지침입니다. 글은 순식간에 다른 커뮤니티들로 확산됐는데 오늘 새벽 1시 반쯤 한 시민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커뮤니티에 최초로 글을 올린 불상자의 IP 추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이고 일단 현재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없다는 댓글부터 병원 업무 방해라며 비난 여론이 잇따랐습니다. 반면 의사들은 이 글처럼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보이는 의사는 없다며 전공의가 삭제할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검거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전국 409개의 공공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또 97개의 공공병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보게 하고 12개의 국군병원 응급실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죠. 이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그동안 반대해왔던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한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해 97개의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집단 행동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도 12개의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응급 환자 진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전공의 단체 사직을 하루 앞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신용수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의 전공의 파업 대책으로 또 다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데 이건 뭡니까? 네, 바로 진료보조 PA 간호사 때문입니다.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 파업 공백을 비대면 진료 확대와 PA 간호사를 활용해 메우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PA 간호사의 수술 부위 확인이나 소독 등은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의료 현장에선 관습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정부는 2020년 총파업 때처럼 한시적으로 PA 간호사를 인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한간호협회는 아직 정부와 논의한 바 없다면서 보호와 처벌에 대한 약속도 없이 투입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환자에게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간호 외에 다시 말하면 전공의가 빠져나간 의료 공백 상황을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법적 안정망 등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건지는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며 간협과도 앞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그동안 PA 간호사 합법화에 꾸준히 반대한 만큼 PA 간호사 활용은 새로운 갈등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예전에 PA 간호사들이 법적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2심에서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법적 조치를 미리 약속해주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 이 얘기가 나올 만도 합니다. 만약 갈등이 더 심해져서 동네 의원까지 다 쉰다면 큰일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오늘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직업 선택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 유지 명령이라는 위헌적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는 주체가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추진하는 정부인지 판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의 호소문 발표는 불리한 여론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의협은 호소문에서 정부의 대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국민을 설득해 여론을 돌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여론을 무기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데 오늘 의협 비대위 지도부 2명에 대한 면허 정지를 사전 통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잠깐 잊고 있었던 의사들이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오늘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평일 야간 진료와 공휴일 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한의협은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다며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 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의사들이 한의사를 사실상 의료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한의사와 손을 잡을 경우 의정 갈등을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대생 증원도 반대하고 있고 PA 간호사들의 합법화도 반대하고 있고 그냥 다 반대네요. 네, 지금까지 신용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3지대 통합을 외치며 야심차게 출발한 개혁신당이 출범 10일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금 전 6시에 이준석 공동대표의 사당화를 비판하는 새로운 미래 측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갈등의 불씨가 됐던 오늘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 회의 내용 먼저 보시고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가 열린 건 불과 3번째인데 시작부터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이번 총선 지휘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서 사당화라고 반발한 겁니다. 선거 정책 결정을 합의가 아닌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선거운동 전권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더 위임해달라고 국회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새로운 미래 측은 합당 협상 당시 이낙연 공동대표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반발 끝에 표결에 불참,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안건은 나머지 최고위 4인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당내 5개 세력 가운데 4개가 동의했는데 어떻게 사당화냐고 반박하면서도 분당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지지율 정체와 초기 혼란에 빠져 있는 개혁신당을 더 강하게 이끌기 위해 가지고 제가 더 큰 역할을 좀 맡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를 내걸고 출범한 지 10일 만에 개파 간 감정 싸움이 빚어지면서 공천 국면에 접어들며 내용은 더 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이낙연 대표 측의 새로운 미래는 이준석 공동대표의 통합 파기 기획서를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가 통합 파기는 없다고 했지만 말이죠. 내일 오전에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김지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새로운 미래가 주장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통합하기를 기획하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보통 최고위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추가 조정 제안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본인에게 총선 지휘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밀어붙였고 최고위원인 조응천, 금태섭 위원도 표결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을 빨리 몰아내고 이준석 사당으로 이걸 완성시키겠다는 기획을, 그런 의도를 밀어붙인 거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고요. 김 최고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오늘 처음 올라와 30분도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의결된 만큼 의도와 기획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낙연 대표와 본인의 사퇴를 언급했다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번 통합하기를 기획했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전권은 이준석 대표 본인에게, 공천 전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낙연 대표가 양보해 이뤄진 통합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내일 오전 이낙연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돈 때문에 못 헤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을 향해 한 작심 발언입니다. 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받으려고 분식회계나 다름이 없는 사기를 쳐놓고 결국 돈 때문에 못 헤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창당은 기존 대형 정당도 안 하던 방식이라며 이게 개혁이냐고도 꼬집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에 나선 한동훈 위원장이 개혁신당 보란 듯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 그 개혁자들은 개혁신당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조금 6억 6천이 지급됩니다. 개혁신당에요. 큰 돈이죠. 민주당에서조차 내쫓았던 양정수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위장결혼하듯이. 한 위원장은 이런 창당은 기존 대형 정당도 창피해서 안 하던 방식이라며 이게 개혁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분식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어 민주당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공천에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고 있다. 뒷거래가 난무하지만 우리는 투명하다며 민주당 밀실 공천 논란을 직격한 겁니다. 야당의 공천 잡음과 휘청거리는 제3지대 상황을 함께 부각하면서 지지율을 흡수해 총선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건 당연히 범죄라며 한 위원장이 조선제일검이라면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나 물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개혁신당 내홍과 관련해 국회 출입하는 최돈희 기자가 뉴스 추적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개혁신당 내부 갈등 계속됐잖아요. 오늘까지 상황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예, 제3지대 사당이 합당한 지 오늘로 꼭 열흘째입니다. 네. 그 설 연휴 앞둔 지난 9일 사당이 전격적으로 합당했는데요. 네.
제3지대가 하나의 정당 아래 뭉쳐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런데 합당 직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의 문제 제기와 탈당 예고가 잇따랐고요. 네. 이후 당내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당 주요 지도부가 모두 모이는 최고위가 연기되는가 하면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양도 지난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가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뭐 협의도 안 하겠다. 회의도 취소하겠다. 그 금요일 회의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어요. 여기에 공관위 출범 일정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네. 당 혼란 수습책 논의를 위해 열린 오늘 최고위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낙연 공동대표가 회의 중간에 나가는 등 내용이 극에 달했습니다. 네, 합당을 위한 진통이라 보기에는 강도가 너무 세 보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번 선거 전략 지휘 전권을 누가 맡느냐. 또 하나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공천 배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당의 주도권과 당의 정체성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개혁신당 어떻게 될까요? 이낙연 공동대표하고 어떻게 갈라설 걸로 봅니까? 결국 갈라지느냐 마느냐일 텐데요. 선거도 임박한 만큼 이제 막 합당을 한 상황에서 또다시 갈라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준석 대표 스타일에 대한 이낙연 대표 측의 반감이 그동안 상당했죠. 네. 그런데 이로 인한 갈등이 이준석 대표의 의도된 전략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고요. 조금 전 상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낙연 그다음에 이 새로운 미래는 그냥 따라와라. 완전 흡수통합이죠. 선거운동과 공천을 다 정권 위임한다는 거는. 이거를 지금 밀어붙이다가 결국 이준석 대표에 끌려갈 경우 주도권은 물론 공천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 몫이 없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지역구보다 비례대표가 핵심인 이 개혁신당 특성상 비례대표 순번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고됐던 대로 이낙연 대표 내일 기자회견을 다시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저렇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믿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천 논란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특히 제3의 인물을 포함한 여론조사로 지역구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서울 동작을 여론조사에 현역 이수진 의원이 항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겠죠. 이재명 대표가 이수진 의원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이 대표 본전도 못 건진 듯합니다. 유승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를 선언한 현역 이수진 의원은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후보 적합도 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항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내 자체 조사를 토대로 2%에서 3%포인트 앞서는데 경쟁이 되겠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서울 동작을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10%포인트 넘게 진 곳이라며 이 대표가 험지나 지역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생명인 공정성을 중앙에서 훼손하고 있다며 비선 세력들이 공천에 개입하니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천 논란 관련 지도부 책임도 물었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표와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공천의 능력도 실력도 없으니 이 선으로 물러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인사를 챙겨주기 위해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과 절차로 장막 뒤에서 특정 집단과 특정인들을 공천하려 버리는 당 지도부는 국민 앞에 속고 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개파를 막론하고 이대로 공천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비선 의심까지 나오면서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렇게 공천의 공정성을 놓고 당내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수도권 일부를 포함해 전국 23개 지역구에서 경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지역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가 추가로 발표될 예정인데 현역 의원 하위 20%의 대상자에 대한 통보도 시작이 됐습니다. 탈당과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1차 경선 지역구에 대한 경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3곳과 인천 2곳 등 수도권 8곳을 포함해 전국 23개 지역구 대상입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투표 마지막 날인 모레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2차례 회의를 열고 추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미뤄뒀던 하위 20%에 대한 통보도 시작됐습니다. 정체불명의 하위 20% 명단이 도는 등 공정한 공천에 대한 불신이 표출됐습니다. 당이 갈등과 분열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사천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이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러면 아마 국민들이 외면할 겁니다. 당 지도부는 불안감 잠재우기 나섰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밀실 공천 논란에 이의를 제기한 현역 중진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도 알려져 사실상 밀실 공천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위 평가 20%에 대한 통보가 시작되자마자 실제로 바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불만과 함께 탈당을 선언한 사람은 사선 중진이자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하위 20% 평가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사선 중진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명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몇 시간 만에 결정한 겁니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 성실히 의정 활동을 해왔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자신에 대한 하위 20% 평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한 상징적인 사례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명 인사가 평가위원장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정량 정성평가 점수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한간에는 정성평가를 제로에서부터 100점까지 하니까 그때 현역 의원 평가단에서 마음만 먹으면 몇 명이 그냥 하위로 넣는다 이런 얘기 있어도. 다만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하위 20% 평가 절차와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됐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가 반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렇게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아서일까요? 200석 얘기가 나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공천 과정을 보이는 데 반해 민주당은 친명, 친문 갈등과 밀실, 사천 논란으로 시끄러워서겠죠. 당내에선 김건희 여사 이슈와 정권 심판론만 바라보다 이렇게 됐다는 불만에 조기 선대위 출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정권 심판론에 기대어 총선 과반 승리를 꿈꿨던 민주당이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는 지지율 조사가 발표된 데 이어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다른 조사에서도 서울 지역 지지율은 동률을 보였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친명 친문 간 갈등, 밀실 공천 논란 등이 배경으로 꼽히는데 이를 바라보는 당내 우려의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민주당이 패배한 19대 총선을 언급하며 서울의 몸이 위태롭다, 광주의 몸이 뒤숭숭하다고 밝혔고 최재성 전 의원은 명분 없는 갈등을 조장하는 오만함만 있다며 친명 핵심의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조기 선대위 출범의 필요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탄희 같은 분도 선대위 이 공동위원장으로 좀 이렇게 맡겨서 우리 당이 좀 그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더 보강하는.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입법권까지 그들 손에 넘겨주게 되면 정의와 상식이 다 무너진 그야말로 절대 왕정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총선 50여일을 앞두고 필승 전략 없이 내부 갈등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른 모습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실세로 꼽히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강남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험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게 현실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 실세였던 두 사람이 모두 다 결국 험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영남권 일부 예비 후보들도 험지로 차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을 지역구 공천을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신청을 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지역에 험지로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당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당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두 사람을 재배치한다는 것까진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어려운 지역에서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두 분이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두 사람을 험지에 배치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영남권 후보들의 재배치도 관심사입니다. 영남권은 현역 의원 56명 가운데 14명의 공천 여부 발표가 여전히 보류된 상황입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한 군데 막 몰려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가. 그런데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남권 후보 재배치가 얼마나 매끄럽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의 시스템 공천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MBN 격전지 속으로 오늘은 상대방과의 대결만큼이나 내부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계파 갈등이 시작된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경기 안산 상록갑입니다. 5번의 국회의원 선거 중 4번을 민주당이 다 가져갔던 곳, 이병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17대 총선부터 생긴 안산 상록갑 지역구는 5번의 국회의원 선거 중 4번을 민주당계 정당이 승리했을 정도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지역 현역은 3선의 전해철 의원으로 지난 2019년 4.3 보궐선거 당시 통영 고성 양문석 후보자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번에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습니다. 본선보다 경선이 치열하다는 이곳 민주당 텃밭에서 집안 싸움이 시작된 건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문석 예비후보가 전해철 의원을 수박이라 공격하며 출마를 선언했고 전 의원 측 반발 속 당 차원의 징계까지 이뤄진 겁니다. 그 징계 이후에도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있었던 해당 지역 공관위 면접 뒤에도 양 예비후보는 응징 출마라고 강조했고 전 의원은 친명계 자객 출마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현역 의원의 관록이냐, 정치 신인의 패기냐를 놓고 유권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3선 하셨고 또 장관도 하셨고 이미지도 괜찮고. 정치를 하려면 하려면 싸우기도 하고 경쟁도 해야 되는 거죠. 심화하는 내부 갈등에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싸우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잘 답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요. 민주당 내홍 속 국민의힘은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단수 공천해 지역 탈환을 노리는 가운데 민주당 박청광, 진보당 김도현 예비후보도 경쟁 중입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의 진원지가 돼버린 안산 상록갑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이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발표된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이 추가 공천을 발표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의 현역 최재형 의원을 또 서울 중성동갑의 윤희숙 전 의원을 포함해서 13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발표를 늦추면 선거운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게 공관위 설명이고요. 네. 이어서 경선 지역 17곳도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중성동 을의 이영 전 장관, 이해운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의 3파전이 결국 확정이 됐고요. 서울 마포갑에서 신지호 전 의원과 조정훈 의원, 경기 분당 을에서 김민수 대변인과 김은혜 전 수석, 울산 남구 을에서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호 전 의원도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느끼셨겠지만 대통령실이나 장관 출신도 이 경선을 붙이면서 시스템 공천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한동훈 효과시자 지지율 관련한 얘기죠. 예,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지지율이 상승세인 건 뚜렷하지만 네. 그게 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그랬죠. 이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졌죠. 이게 여당의 큰 고민이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현상이 일부 해소되는 추세입니다. 당 내에선 한동훈 효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수치로 보입니까? 네, 여야 대표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냐를 묻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잘한다가 53%, 잘 못한다가 40.7%로 높네요.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지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잘한다가 38%, 잘 못한다가 56.6%로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정당 지지도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4%, 민주당은 37%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7.1%포인트,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와, 그럼 국민의힘은 완전히 고무됐겠네요. 그런데 오히려 한 위원장은 아직도 어렵고 쫓는 상황이다라면서 몸을 낮추고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직을 수락하는 즈음에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때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설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 한 위원장은 연일 언행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당원들에게도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긴 여야를 불문하고 선거틀에 나오는 그 실언 하나 때문에 판세가 뒤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이 차명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세월호 막말이 이 수도권 참패에 영향을 미쳤고 2018년 지방선거에선 정태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부망천 발언, 판세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많죠. 네. 최근엔 정치권에서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잘못된 비유도 논란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는 김예지 비대위원의 깜짝 퀴즈가 등장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제일 먼저 혹시 장애를 앓고 있다가 맞을까요? 장애가 있다가 맞을까요? 우리 당의 회의는 정말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것 같은데 장애가 있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어서 김 비대위원 외눈박이 견해 눈먼 돈의 바른 피어는 뭔지 아냐라고 묻자 참석자들이 당황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예. 편협된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라는 표현으로 써줄 걸 당부했고 한 위원장은 선거철 열기에 맞춰서 말도 뜨거워지는데 본인부터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예.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 불출마 회견을 하려다가 취소했습니다. 맞습니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이 때문에 이 공천 불이익을 받을 바엔 스스로 불출마를
결단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불출마 회견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네. 황 의원은 말리는 의원이 많아서 하루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대로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 경우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다른 의원들의 거취에도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공천 잡음을 틈타서 이런 의원들이 출마를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나옵니다. 회견 취소 이후 황운하 의원은 정진석 의원도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단수 공천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멀쩡히 걸어 들어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하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거죠.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해 다리가 부러졌다는 남성 얘기입니다. 오래된 외상이었다는 구치소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서울 동부구치소에 입소한 김모 씨는 일주일 만에 다리가 부러져 전치 10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이 보호실로 끌고 간 뒤였습니다. 바로 팔 잡고 업어치해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바로 떨어지면서 이게 고관절이 부러진 거거든요. 이게 몇 대 맞았는 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 씨는 보호실에서 꼬박 사흘을 보낸 뒤에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없던 걸 해줄 테니까 나 빨리 내보내주라고 제가 막 소리쳤죠. 너 없던 걸로 할 거지 해서 알았다고 빨리 병원이나 가자고. 당시 같은 방을 썼던 한 재소자는 김 씨가 걷기는커녕 기어다니기도 어려웠다고 기억했습니다. 오른쪽 대퇴부부터 심한 피멍이 막 들어있고 잘 기지도 못했습니다. 멀쩡하게 나갔다가 3일 후에 그렇게 돼서 이제. 구치소 측은 김 씨의 골절이 최소 수개월 전에 생긴 거라며 오래된 외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입소 당시 진료 기록에는 다리 골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래된 골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 골절이 아닙니다. 절대. MRI에서 이 정도로 보일 정도면요. 지난해 2월 출소한 김 씨는 교도관 3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당시 피의자들이 근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사건을 한 달여 만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씨가 보호실로 끌려간 2022년 6월 27일 밤 11시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A 계장이 실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검찰이 보안 수사를 경찰에 요구하면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 씨의 부상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경찰은 의료 기록을 충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구치소 입소 전에 수감자가 다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교도관도 당시 근무 중이었는데 근무가 아니었다고 불송치 사유서에 적기도 했죠. 경찰 수사에 석연치 않은 부분, 이어서 백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소인 김 씨가 2022년 7월 1일 외래 진료에서 찍은 CT 사진입니다. 뼈의 선이 매끄럽게 떨어진 반대쪽과 달리 오른쪽 대퇴골은 군데군데 끊겨 있습니다. 교차 검증을 위해 만나본 정형외과 전문의는 엑스레이만 봐도 심각한 골절이란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가다가 끊겨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뼈 조각이 됐는데 부러지면서 안으로 처박힌 거죠. 이거는 정형외과 전공의한테 보여줘도 골절이라고. 이 정도의 골절이라면 김 씨가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더라도 독방에 갈 정도의 난동을 부리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가셨으면은 걷지 못했죠. 정말 잘해봐야 휠체어고 계속 누워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료 사진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골절이란 점은 진료 기록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김 씨의 부상이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폭행 피의자인 교도관이 사건 당시 구치소 내에서 상황대기 근무 중이었던 걸 확인하고도 김 씨에게는 근무가 아니었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이미 삭제됐고 누가 언제 어디서 폭행했는지 진술이 불분명했다는 게 진짜 이유라고 해명했습니다.
구치소 재소자의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이른바 동정 시찰에 김 씨 관련 기록이 전무한 것도 석연치 않은 점입니다. 제 말대로 그 안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부상보고나 동정보고를 안 썼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재수사를 통해서 폭행과 부실 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과 구치소 양측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러시아 경찰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나발리를 추모하는 사람들을 강제 연행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일자 아예 막지는 못하고 간단히 헌화만 허락한 상황이거든요.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나발리 시신은 시베리아 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몸에 다수의 멍자국이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러시아 경찰이 시민을 중범죄자 다루듯 거칠게 끌고 갑니다. 교도소에서 돌연 사망한 푸틴 대통령의 정적 나발리의 추모 공간에 애도를 표하러 온 시민들을 러시아 경찰이 연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행된 사람이 400명이 넘고 러시아 당국은 추모객들의 간단한 헌화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сталинские времена. Мне даже кажется, что сейчас хуже, чем в сталинские времен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는 나발리가 푸틴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나발리 시신은 시베리아의 한 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온몸에 다수의 멍이 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나발리 모친이 병원을 찾아갔지만 러시아 당국은 부검이 끝난 뒤에야 시신을 인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타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신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o right now we don't have access to the body. We demand that Russian authorities immediately give Alexei's body to his family. 러시아 야권의 구심점이 사라진 가운데 러시아 선관위는 반푸틴 대선 주자들의 후보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춘제 연휴 시작되는 눈 폭탄이 고향 가는 길을 막았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니 이번엔 모래 폭풍이 덮쳤습니다. 중국 얘기입니다. 이뿐 아니라 폭설과 눈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국 당국은 도로를 통제하고 발이 묶인 귀경객 4만여 명에겐 임시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모래 폭풍 속을 달리다 휴게소에 들른 차는 성한 유리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1块, 2块, 3块, 4块, 5块, 6块, 7块. 해가 완전히 가려지며 아침인데 마치 한밤중처럼 깜깜합니다. 现在10点半，真的10点半才发现.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지난 주말부터 강한 모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경찰이 긴급 출동했지만 춘제 연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의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자 길가에 차를 그냥 세워두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장 북부 지역엔 하루 만에 최대 70cm에 달하는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눈사태까지 일어나며 도로에 고립된 사람들이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이 악화하자 중국 당국은 신장 지역으로의 진입을 막고 13,000여 대의 차량과 4만여 명의 사람들은 인접한 간수성의 임시 거처에 머물렀습니다. 다행히 모래 폭풍은 어제 오후부터 잦아들었지만 폭설은 내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부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문제는 또 술이었죠.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취객이라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철제 입간판을 들더니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들고 있던 입간판으로 주차돼 있던 차량 뒷유리를 그대로 내리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와 횡설수설하기까지 합니다. 유리가 박살났지만 분이 안 풀렸는지 다른 간판을 구해와 또 내려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앞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은 차 2대를 부순 50대 남성을 특수죄물 손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좀 술 냄새가 나고 주치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성과 피해 차량 주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일대에서는 꽤 유명한 취객이었습니다. 전에 전화해가지고 불법 주차하시면 안 되죠 막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한바탕 했었다고 걔라고.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는 취객의 토사물을 쪼아먹고 세균 덩어리 배설물을 여기저기 흘리면서 날개 달린 쥐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죠. 내년부터는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외국처럼 불임 모이라도 주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데 모이를 비둘기만 먹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비둘기 논란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먹이를 보더니 비둘기들이 몰려듭니다. 자욱한 먼지바람에 사람들은 비둘기 무리를 피해 돌아갑니다. 이렇게 몰려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비둘기를 싫어하는데 이렇게 올 때마다 되게 무섭고. 비둘기가 실내까지 들어가는 탓에 한 지하철역은 맹금류 사진을 입구에 붙여놨지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 비둘기로 불편하다는 민원은 4년 새 46%나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보기 싫은 걸 넘어 강한 산성의 비둘기 배설물은 건물을 부식시키는 피해를 줍니다. 비둘기는 이미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고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비둘기는 보통 1년에 2번 정도 번식하지만 먹이가 넉넉한 환경에선 4번까지도 번식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먹이를 공급하게 되면은 계속 번식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줄여 번식을 막자는 취지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사실상의 아사법이라며 반발합니다. 무작정 굶기는 것보다는 비둘기에게 불임 사료를 주어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인도적이고요.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불임 모이로 비둘기 개체수를 55%까지 줄였고 미국 LA도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부는 다른 야생동물이 불임 모이를 먹으면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 시행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빌라 전세가 문제입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급감하면서 역전세는 계속되고 경매 물건도 쌓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달에만 3천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떼이기도 했죠. 이렇다 보니 빌라 공급도 크게 줄고 있는데 주로 서민들이 사는 빌라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에 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집주인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에 A씨는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했습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A씨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달에만 1,300여 건, 액수도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세 사기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요자들이 빌라를 기피하면서 역전세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세 사기가 처음 발생한 서울 화곡동 등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인허가 등 공급 물량도 크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주택 38만여 가구 중 88%인 34만 가구가 아파트였고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은 8천여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재고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다가구 또는 다세대 연립에 공급되는 이런 인허가 훨씬 더 많이 줄은 거죠.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빌라 공급이 급감하면서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주춤하나 싶더니 학군 수요와 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매물이 빠르게 줄고 호가는 수천만 원씩 뛰고 있거든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라고 하죠. 이 또한 전세값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서울 아현동의 1,1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2달 전부터 전세 계약이 늘더니 지금은 수요자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1000세대 이상의 역세권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 매물은 그 25평형의 전세 매물은 딱 하나밖에 없고. 매물이 씨가 마르자 호가는 3주 만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올랐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계동 24평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달 만에 수천만 원 뛰었습니다. 방 2개짜리 뭐 싸게는 2억 3천도 있고 했었는데요. 지금 뭐 한 싸게는 2억 7천에서 3억 선 정도 돼요. 학군 수요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린 가운데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로 이동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의 물건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달 전월세 물건은 5만 2천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5% 정도 감소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11,000여 가구. 그나마 7천 가구 이상이 동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희소성이 커진 신축을 비롯해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학군, 직주 근접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가는 내리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4채 중 1채는 전셋가율이 80%를 넘어 깡통 전세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글로벌 IT 기업 애플이 영화에서나 보던 비전 프로를 출시하면서 확장 현실 시대가 빠르게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죠. 이를 건설 장비 교육에 쓰는 곳이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이 확장 현실 장비를 착용해 보았더니 진짜로 실제 현장에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굴착기 운전대에 앉아 땅 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현장은 실제가 아닌 3D 시뮬레이션입니다.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동해야 하는 게 현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자가 굴착기 RC카 조종대도 잡아봤는데 헤드셋까지 쓰자 마치 실제 장비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운전 도중 사고가 나도 모형인 만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어 교육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동작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교육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D 시뮬레이션이 운전 교육에 활용됐다면 메타버스 공간에선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기계의 정비를 배웁니다. 지금 굴착기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엔진 오일 필터를 교체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해체했습니다. 자동차와 농기계 운전 교육에서도 안전과 효율을 앞세운 가상 확장 현실 장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가상 현실 장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사용법을 환경 제약 없이 안전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가상현실 기기가 보편화되면 누구나 가상현실로 운전 실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하듯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는 가상 확장 현실이 급속히 발전해 현실과 유사해지면서 이를 적용하는 분야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 감독을 선정할 전력강화위원장은 내일 발표하고 지난 16일 MBN 단독 보도대로 이달 안에 신임 감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발표하면서 선임 작업을 맡았던 마이클 뮬러 전력강화위원장 역시 교체했습니다.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임해 진행하겠습니다. 공석이 된 전력강화위원장 자리를 두고 축구협회가 내일 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임원회의가 끝나고 나면 새 전력강화위원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혜성 축구협회 대외위원장 등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나흘 만에 새 전력강화위원장을 뽑게 되면서 차기 감독 선임 작업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새 전력강화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번 주 새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다음 주에는 차기 감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이 31일밖에 남지 않아 선임 작업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현재 홍명보 울산 감독과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 김기동 FC 서울 감독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사이 영동 지방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인 수요일과 목요일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했다가 영동과 제주는 금요일까지 이번 강수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영동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간 지역에 3에서 많게는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 지역으로도 2에서 7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로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많게는 20mm가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15에서 20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낮 기온은 9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0도, 부산 11도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낮아져서 주말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